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충남 홍성에서 신베트 동물을 운영하고 있는 신현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돈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육돈 사고율 낮추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양돈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양돈 불황기에 접어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돈가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이런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국제 양돈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겪고 나서 돈육 소비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돈육 가격도 낮은데 돈육 소비량이 주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이 양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는 아주 비싼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소비자 인식이 나빠져 가지고 돼지값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 돈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본격적으로 얘기된 시점부터 5개월 동안 내리 돈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중국 돼지고기 자체를 소비자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소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돈가가 지금 생채 키로당 10원 이하, 생채 키로당 10원 이하로 떨어진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을 보면은 유럽과 미국 쪽의 생산 원가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육 키로당 1160원 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710원 선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돈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한돈 생산 원가를 낮추지 못하고는 장기적으로는 좀 어둡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별로 생산 원가를 보게 되면은 냉도채 2015년도 냉도채 기준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85원, 유럽 평균 원가는 1710원으로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키로당 3600~700원대의 생산 원가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돈 선진국의 모돈당 연간 출하두수를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이야기지만 양돈 선진국들은 높은 생산성, 모돈당 연간 출하두수를 보고 있는 대표적으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도 29두 선의 MSY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30두를 넘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년 동안 거의 수치가 16, 7두 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가까운 일본 나라의 비육돈 두당 생산비는 를 보시면은 두당 32만 2천원 선 2012년 수준이고요. 2012년에 이런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한동안 요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돈육 시세가 곤두박질을 쳤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가는 저돈가 시기에 이렇게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보나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 돈가도 한동안은 낮은 수준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상황을 한번 보면은 북영양돈조합이죠. 북영양돈조합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양돈을 잘 하고 있는 그룹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생산비로 볼 때 아주 우수한 농장은 24만 원대에서 비싼 농장은 42만 2천 원대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인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30만 8천 원이죠. 근데 이 북영양돈조합 평균 MSY는 21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평균 MSY는 16, 7두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육 돈가가 4,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농가들이 벌써
적자 양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돈조합의 사료 요구율을 보면은 2017년도에 이 북영양돈조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9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라 평균 전체를 볼 때는 한 3.23대에 머무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양돈조합의 북영양돈조합의 경영분석을 보면은 MSY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저돈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MSY 높이는 이 작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별로 그 약품 방역비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당 7,000원 수준에서부터 두당 33,000원까지 평균적으로 18,000원 정도의 약품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당 약품비가 이렇게 18,000원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양돈 현장에 질병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MSY가 늘다고 다 끝이 아니고요. MSY가 늘면서 두당 도체 등급을 잘 받아가지고 단가를 높이 받을 때 농가의 수익성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의 그 1등급 출연율을 높일 때 두당 그 매출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생산비 분석을 보면요. 그 등급 개선이 수익성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요 자세한 내용은 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생산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율 개선이 농가의 그 돈가 시기를 극복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료율 개선은 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최소화. 왜냐하면은 돼지가 크다가 중간에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죽거나 도태되게 되면 그동안 먹은 사료가 허사가 되기 때문에 사료율 개선이 답인데, 사료율 개선을 그 해결하는 제일 해법은 전염병 최소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에서 그 문제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은 저는 요거를 양돈 구성 요소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종돈, 영양, 관리자, 사양관리, 환경, 방역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완벽하게 그 자리를 갖췄을 때 농가의 생산성이 제일 높고 질병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구성 요소들이 서로 그 컨비네이션을 이루지 못할 때 질병 문제가 발생하고 수익성이 낮아서 농가가 파산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육돈 사고율 감소 효과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여기서 비육돈은 이유에서 출하되는 돼지를 비육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비육돈이 사고율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모돈당 출하두 수가 늘어나게 되고 사료 효율은 개선되고 출하두당 사료비도 절감되고 약품비도 절감될 것입니다. 돼지가 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도체 등급도 개선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가 절감과 매출액 증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돈 산업의 생산성, 제가 2018년도에 개인적으로 추정한 것을 보면은 모던 회전율은 2.1회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복당 이유두수도 9.4두. 다산성 모던으로 해서 산자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유두수는 여전히 10두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던당 연간 이유두수 PSY는 19.7두, 모던당 출하두수는 16.4두. 양돈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숫자하고는 조금 다른데 요 16.4도가 보다 더 현실적 있는 숫자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 출하까지 한 17%의 돼지가 죽는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돼지가 죽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육돈 사고율은 돼지가 그만큼 많이 죽는다는 것인데, 죽은 돼지가 상당수 농장에서 이 퇴비장으로 발효돈분장으로 가면서 냄새 문제까지 더 악화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장의 사료 요구율, 비육돈 사료 요구를 보면
예를 들자면 농장의 그 총사료 효율이 3.2인 경우를 한번 본다고 치면은요. 이런 농장에서 비육돈 사료 효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1.4kg 생식체중에 이유체중 7kg, 출하를 116.4kg 한다고 하면 모돈의 연간 그 사료 원간 출하도수가 18도인데요. 모돈 연간 그 사료 먹는 양은 1120kg거든요. 이랬을 때 모돈 사료량은 1120kg를 18도로 나누게 되면 출하는 두당 떠안게 되는 그 모돈 사료량은 62kg에 해당됩니다. 비육돈 두당 총 사료량은 116.4에서 1.4kg를 뺀 다음에 3.2를 곱하면 368kg가 되고요. 368kg에서 모돈 사료를 빼게 되면 306kg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장의 비육돈 사료 요구는 2.8에 해당되겠습니다. 아까 그 북영양돈 조합의 그 숫자를 보면 그 농장 총사료 요구율이 2.99에 해당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MSY 숫자가 높은 것이 농장의 사료 요구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비육돈 사고율을 줄이게 된다면 비육돈 사료 요구율을 줄이게 되는 것은 비육기간에 돼지가 육성률이 그만큼 높을 때 사료 요구율도 개선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육돈 그 사료 요구를 위한 확인 사항을 보면은 돼지의 유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돼지의 성장 곡선 확인이 필요하고요. 상위 10% 중체를 위한 사료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돈장의 관리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자기 농장의 사료 섭취량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당 정체량을 확인해서 농장의 전체적인 사료 요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육돈 두당 사료비를 구성하는 요인을 보면 그 사료 요구비를 피드 코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피드 코스트는 두당 사료량 곱하기 평균 사료 단가가 되겠고요. 이 두당 사료량은 출하 체중 곱하기 사료 요구율, 앞에서 얘기한 2.8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료 요구율은 유전 능력 곱하기 관리라고 하면 사양 관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양 관리라고 하면 환경, 사양, 질병 문제가 해당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질병 문제가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료 요구율을 보면은 이 허실량이 사료 요구를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 허실량의 핵심은 결국은 돼지가 크다가 중간에 죽는 것이 허실량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 요구율은 사료 효화율과 사료의 소화율과 돼지의 소화 능력, 그 다음에 정체량 조성, 살코기가 많이 늘어나면 사료 효율이 좋아지고요. 쓸데없이 지방 비율이 높아지면 사료 효율은 나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날 먹는 사료가 유지되는 데만 쓰인다고 치면은 사료 요구는 아주 불량해집니다. 한 숟갈 더 먹어서 유지 사료 이상을 사료를 더 먹어서 성장되는데 그 사료를 이용을 해야 사료 효율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고 치면 사료 효율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보면 돼지의 유전적 잠재력에 맞춰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질병이라든지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게 될 때 사료 효율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적정 아미노산의 제공, 적정 미네랄 제공, 이런 것들이 사료 효율을 개선하는 데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농장별로 또 돈사 내에서 개체별로 사료 섭취량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질병 문제가 많기 때문이고, 농장마다 밀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고요. 농장마다 급이기, 급수기 형태도 다양하고, 급이기, 급수기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돼지가 거의 비슷하게 사료를 먹고 정체가 돼야 농장의 사료율이 좋아지는데, 개체마다 먹는 게 너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인원아웃 같은 것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 제대로 돼지가 그 균일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돈 산업의 압력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력 요인, 무엇이 양돈 산업을 어렵게 하는가를 보면은 이 생산자의 경제성, 지금 이 저돈가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돈가가 낮아지면 사실은 그 농가들이 더 열심히 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돈가가 낮아지면 생산성에 매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산성을 포기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소비자라든가 정치적인 차원 면에서는 복지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돈가 그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요구라든가 정치적인 요구 이런 것들 면에서는 복지를 점차 강조하게 되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돈육의 안전성을 점점 더 강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농가들에 대한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돈당 연간 출하도수 개선이 필요하고요. 일당 증책, 사료 요구율, 폐사율을 낮추는 것, 도체 등급을 높이는 것이 수익을 개선하는 그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절감 요인도 필요한데 사료비 절감 필요하죠. 약품비 낮추고 광열비, 인건비, 지급 이자, 감가비 이런 것들을 낮출 때 수익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양돈 현장에서 보면은 지금 최고 큰 문제가 뭐냐면은 농장에 전염병이 너무 많다. 그 중에서도 호흡기 질병이 돼지의 그 폐사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호흡기 질병이 상대하고 있는 농장일수록 수익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쪽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수익성도 높다. 그래서 생산성과 수익성은 정비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 성숙시장, 양돈 사업이 성숙시장에 접어들면서 이 수익성을 그 보장받는 것은 결국은 생산성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이 수익성을 한돈 산업에서 수익성을 좌우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염병은 이 감수성 돼지, 병에 약한 돼지와 병원체, 감염 경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전염병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을 없애기 위한 그 몇 가지 요소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전염병은 돼지 항병력, 병원체, 감염 경로인 환경의 불균형 요소에서 온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농장들이 항생제에 그 의존하는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품질 돈육 생산, 그다음에 돈육의 안전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항생제에 의존하는 양돈은 길게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돼지의 항병력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해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양돈하는 것이 그 양돈 사업의 지속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돈 현장의 그 많은 이 호흡기 질병의 핵심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거든요. 그런 것을 그 직시를 하고 이 바이러스에 의한 그 호흡기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면 연속 사육, 그리고 국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연속 사육, 그 다음에 과밀 사육, 이런 두 가지 조건은 병원체 축적을 불러옵니다. 지금 그 구제역이나 ASF 때문에 차단 방역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연속 사육이나 과밀 사육, 본사의 시설 규모에 비해서 돼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세, 소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농장의 병원체가 계속 축적되는 현상이 볼 수 있는 거죠. 위생, 소독이 약하다 보니까 병원체가 계속 축적되고, 연속 사육의 과밀 사육은 또 다양한 스트레스를 부르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농장에 많이 존재하는 걸로, 상재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하고 아주 그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전염병은 잘 아시다시피 그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의 감염에 의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 스트레스는 이 전염병의 촉발, 확산을 아주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을 그 산에 난 불로 본다고 치면, 이 스트레스는 그 산에 부는 바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조금 나더라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그 산불은 쉽게 진화가 되는데, 불이 난 상황에서 바람이, 강풍이 불게 되면 전염병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것이 전염병을 컨트롤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산성 모돈이 증가를 하면서 태어나는 자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체중이 적거나 생시 체중이 그 편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초유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온갖 전염병에 대한 예방제이면서 치료제인데, 이 다산성 모돈이 나온 새끼들이 그 초유를 충분히 빨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병을 계속 농장에 상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히 초산 모돈들이 항체가가 현저하게 초유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낮은 항체 수준을 갖기 때문에 초산돈 새끼들은 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장에서 이 초산모돈의 새끼를, 초산모돈과 초산모돈이 낳은 새끼를 별도로 잘 컨트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양돈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중국의 대형 양돈장 같은 경우에는 초산모돈을 격리하는 초산모돈 격리 생산 방식, 이게 상당히 그 질병 컨트롤하는데 유익한 방법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농장에서 그 산차 격리 생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질병 문제를 많이 컨트롤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유 항체 품질, 특 초산자돈은 이 초유 항체의 품질이 이 낮은 초유를 먹기 때문에 경산자돈에 비해서 폐사율이 2배가 되고, 예를 들자면 글래서시 같은 전염병은 2배 반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요. 항생제 요구량도 3배가 높다. 그래서 초산모돈들을, 그리고 초산자돈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농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 관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초유 섭취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때 이 초산자돈들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초산자돈들이 생시체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시체중이 낮다 보니까 초유를 그만큼 덜 빨게 되고요. 전염병 문제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돼지의 모체 이행항체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모체 이행항체의 소실 시점을 알게 되면 백신이라든가 투약 이런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제역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문제가 됐던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모체 이행항체가 8주 10주령, 백신을 그동안 장기적으로 잘 접종한 농장은 12, 13주령까지 모체 이행항체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평 감염의 차단도 중요한데요. 이 들어오는 후보돈들이 외부에서 이제 그 종돈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농장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저 후보돈들은 다양한 병원체를 내 농장으로 끌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돈 관리가 차단 방역의 핵심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여전히 상당수의 농장에서 격리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치 과정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고, 번식돈들이 이 후보돈이 끌고 온 병원체 때문에 노출돼 가지고 병원 1년에 서너 차례씩 전염병에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돈장을 한 군데서 들여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도입 체중을 좀 낮춰서라도
또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 이들이 도움이 되고요. 이 후보군에 대한 순치 프로그램으로서 백신, 인공 감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폐사율을 낮추는 원인 규명을 한번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산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노산돈들도 그 항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또 유량 이런 것들이 낮고 노산모돈의 새끼들은 생시체중도 낮기 때문에 노산모돈 역시 그 전염병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장마다 산차 구성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전염병과 스트레스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장에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항산화제, 비타민 A, 비타민 E 이런 그 항산화제 비타민과 구리라든지 마그네슘이나 망간 이러한 미량 영양소들도 상당히 전염병하고 관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농장별로 볼 때는 이 복합 전염병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농장의 그 질병 복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서 현장의 수의사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내 농장의 복합 상태를 보는 것이 전염병의 복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농장에 호흡기 질병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호흡기 질병의 제일 주동자는 PRRS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종돈장뿐만 아니라 일반 양돈장에서도 이 PRRS를 통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PRRS는 계속 확산되는 문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RS를 통제하기 위한 여기에 정리된 7가지 방법을 꼭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돈사를 2, 3개월 비운다든지 백신을 잘 활용한다든지 바이러스를 배설하는 돼지를 조기에 발견해서 격리 또는 도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도폐사돈이 상당히 많은 PRRS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이 도폐사돈을 적절하게 매몰하거나 소각하지 못해서 농장에 PRRS 바이러스가 계속 축적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그 5번째로 일두일침, 특히 바이러스가 순환하고 있는 돈군에서는 일두일침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좀 어렵긴 하지만 효과를 많이 보는 것으로서 이 피트 청소, 특히 자돈사, 분반사, 초기 육성사 같은 경우에는 피트 청소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계절이 바뀔 때만이라도 이 피트 청소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PRRS를 몰아내는 데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완전히 전돈군 다 청정하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돈이 10주령 될 때까지 항체를 음성을 이렇게 유도해내는 것이 PRRS 통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돈장에 문제가 되는 호흡기 질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합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영어로 표기하면 PRDC라고 합니다. 이 복합호흡기 질병 PRDC를 유발하는 병원체를 보면 1차 병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유행성 폐렴균, 흉막폐렴균, 가장 중요한 PRRS 서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우리나라에는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는 오제스키, 호흡기 코로나형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1차 병원체인데 1차 병원체 중에서 PRRS 서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작년 올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한 인플루엔자,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병은 항생제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인다든지 기본적인 사양 위생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이 2차적으로 속발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균에 의한 것인데요. 파스투렐라, 뇌막염을 일으키는 연쇄상구균, 글래서시균, 흉막폐렴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감염균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항생제는 주로 2차 감염되고 있는 이러한 병원체만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합호흡기를 일으키고 있는 병원체 중에서 1차 병원체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농장에 PRRS가 있을 때 다양한 병원체가 복합감염을 일으키는데, 이 다양한 병원체들이 있을 때 이 PRRS의 그 증상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PRRS가 있는 농장에서 저러한 병원균이 있으면 복합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농장의 피해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호흡기 질병의 피해를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은요, 1차 병원체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PRRS, 서커, 인플루엔자, AR이라든지 마이코플라스마,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흉마폐렴 같은 것이 1차 병원체가 되겠고요. 저 병원체의 독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돼지가 사고율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장의 수세 소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병원체가 계속 쌓이면서 돈산의 병원체 숫자가 높아질 때 당연히 그 호흡기 질병의 피해가 높아지게 됐고요. 돼지의 면역 수준, 병원체에 노출되는 시간, 그 다음에 2차 세균의 감염 정도, 그 다음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이 많을 때 호흡기 질병의 피해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스트레스라는 것이 1차 병원체의 폭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2차 세균이 감염되면서 복합호흡기가 농장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돼지의 이동, 돈군의 재편성, 이때의 사료 섭취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 기회를 타서 1차 병원체가 폭증하는 그 기회를 삼는 것이죠. 그죠? 돈사 간의 온도 격차, 그 다음에 돈사 간의 새바람, 한냉에 노출될 때,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다든지, 물 먹기가 어렵다든지, 잠자리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람도 하루 저녁을 잘 못 자게 되면은 그 다음에 컨디션이 안 좋고 감기에 쉽게 걸리듯이, 돼지가 잠자리가 불편하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룰 때 그때의 호흡기 질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일교차가 4도 이상 6도에서 10도 이런 식으로 그 일교차가 높게 될 때 그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관리자의 수준이 낮을 때, 관리자가 돼지를 사랑하지 않을 때, 돼지를 폭력적으로 대할 때 돼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호흡기 PRDC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약하게 되면 백신을 잘 넣게 되고, 환경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양관리, 위생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많은 농장들이 적정 사용 면적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밀사 사육 환경에 노출되게 되고요. 밀사가 되게 되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전염병의 전파도 그만큼 많게 되고요. 올인 올아웃이 어렵고요. 올인 올아웃이 어렵다 보니까 돈사가 빌 때마다 수세 소독 기간도 아주 현격하게 짧아져서 병원체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체가 축적된다는 것이 큰 문제로 남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PRDC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점검 요인을 보면은 차단 방역이 중요하겠다. 이 차단 방역은 대부분 후보돈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정 후보돈을 투입하는 게 필요하고요. 돈사가 빌 때마다 수세, 소독, 건조, 최소한 4일 이상은 소독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올인 올아웃이 필요하겠다. 이 올인 올아웃이 이 양돈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많은 농장에서 올인 올아웃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합호흡기 질병이 상재하는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돼지들 이동할 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초산모돈과 초산자돈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성장 단계별로 그 사용 밀도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돈산의 온도 일교차, 돈사의 그 단열치를 높여서
돈사의 일교차를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겠고요. 쇳바람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공기우석, 돼지가 수면하는 공간에서 0.2m, 20cm죠. 초당 20cm 이상의 공기의 이동이 있을 때 쇳바람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쇳바람은 돼지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그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가 좋아하는 습도 50에서 70%, 습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습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고요. 환기를 통해서 유해가스의 농도도 컨트롤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PRDC를 통제하기 위해서 백신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백신을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모체 이행항체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모체 이행항체에 따라서 백신 프로그램을 조절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 수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합호흡기 감염증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이 복합호흡기 감염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생산 시스템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장의 규모가 클수록 생산 시스템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사용 밀도를 컨트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밀사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고요. 사용 밀도가 클수록 SPF, 특정 병원균 부재돈군을 조성하는 것,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저 SPF 돈군의 그 조성이 점차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올인올아웃이라든지 배지 시스템 같은 것, 그룹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요 플러스가 많을수록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이 이 호흡기 감염증하고 상당히 많은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 시스템 상에서 그룹 관리가 상당히 유효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룹 관리가 실시되지 않는 농장에서는 연속 사육이 많이 이루어지죠. 연속 사육이 될 때 호흡기 질병은 그만큼 많게 되겠고요. 평균 모돈 산차가 낮을 때도 전염병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사 건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돈사 건물이 단열이 불량하다든지 환기 시설이 부적절할 경우에 그 영향 정도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의 많은 농장들이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그만큼 어렵고요. 환기 조절이 안 되고 쇳바람이 많기 때문에 호흡기 질병이 그만큼 많게 되겠고요. 한 지붕 아래 다양한 인질령의 돼지가 사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전염병에는 아주 취약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돈박 한 마리가 터져 있어서 코를 맞댈 경우에도 호흡기가 쉽게 전파가 되겠고요. 한 돈사의 건물이 클 때, 그때도 호흡기 질병이 쉽게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영양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칼로리 섭취량이 부족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에너지 결핍 상태에 있을 때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음이라든지 이런 기생충,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면역력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양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사육 환경을 관리자가 조절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 이때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사양관리상에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격리시키고 조기 치료할 때 호흡기 질병의 그 영향을 좀 적게 받게 되는데, 이 격리사가 없고 환돈방이 없을 때, 또 관리자가 제대로 그 환돈을 조기 발견하지 못할 때 그 호흡기 질병의 피해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요 사양관리상 요 환돈의 조기 발견이라든지 치료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사항 하나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양돈 전장에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항생제를 사료에 많이 타게 됩니다. 사료를 항생제에다 많이 타게 되는데 이 사료에다 약을 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돼지 체중의 5%의 사료를 섭취한다는 전제하에 약을 얼마만큼 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농장에서 이런 상황을 무시합니다. 돼지가 사료를 얼마 먹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사료에다 약을 타게 되면 아무리 사료에다 약을 많이 타도 돼지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약을 잘못 쓰는 오용, 남용의 큰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이 사료에 약 탈 때 사료 섭취량을 판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플로르페니콜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플로르페니콜 같은 이 약제도 사료를 잘 먹는다는 전제하에 200ppm 정도는 첨가를 할 때 제대로 약 효과를 보게 되는데 사료를 얼마 먹지도 않는데 저 첨가 농도를 40ppm, 80ppm 이렇게 썼을 때 오히려 내성 문제만 생기고 환도는 늘어나고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상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합 호흡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축장 검사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돌군의 그 질병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자기 농장에 그 컨설팅을 하고 있는 수의사를 대동해서 도축장에 가서 자기 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의 호흡기 상태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항생제 사용량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돼지의 육성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축장 검사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농장에 많은 이 복합 호흡기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요약을 해보면 모든한테 PRRS 백신을 연간 4회 정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후보돈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PRRS에 대해서 모든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소코 백신을 2회 접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돈의 이유 체중을 높이는 것이 7kg 이상 정도로 이유 체중을 높이는 것이 이유 후에 육성질을 높이는 데 크게 작용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자돈한테 PRRS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농장 간에 돼지를 이동할 때 특히 위탁장으로 돼지를 이용할 때 이전 돈사에 대비해서 온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돼지를 받는 돈사에서는 돈사의 예열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돼지의 잠자리에 그 공기 유속이 0.2m 초당 0.2m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PRRS 감염 시기에는 일두일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생균제라든지 항산화 비타민제 같은 것을 첨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2 모돈이라든지 노산돈 이런 것들을 농장에서 이 저돈가 시기에는 적절하게 강도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F2 모돈이라든지 노산돈 이런 것들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올인 올아웃이라든지 돈사의 그 수세 소독 기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피트 청소를 강화하는 것이 이 PRDC를 통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약을 투약을 할 때는 사료를 정상적으로 먹고 있다는 전제하에 권장 농도로 투약할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저돈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약품비를 줄이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바이러스성 질병은 항생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주동이 돼서 질병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항생제만 갖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문제만 일으키고 내성 문제만 일으킬 뿐 실제로 돼지의 사고율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있을 때는 근본적인 사양관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농장에서 실제로 그 적용하고 있는 약품비 절감 사례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품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 방침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의사가 농장에 가서 이 약 써라 저 약 써라 하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농장 주가 경영 방침으로 그 확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산을 세워놓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약값의 일부는 줄여도 생산성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구호로 외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장장, 팀장, 책임자들에 대한 이 전문화 교육. 그냥 돼지가 잘 크지 않거나 폐사가 날 때 그냥 항생제만 되는 것보다는 이 관리자들의 그 전문화 교육을 통해서 딱 필요할 때 약을 쓰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선진국이라든지 우수농장의 벤치마킹이 필요하고요. 사양관리, 위생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을 좀 줄이고 나서는 단기간 1 내지 3개월간 경제적 손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그 공포감을 극복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약 없이도 사양관리를 강화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 질병을 없애면 성적이 좋아지면 상을 주고요. 까닭없이 기본적인 관리를 못하고 약을 많이 쓰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종 전염병의 침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부분 후보돈을 통해서 이 신종 전염병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신종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유행하고 상재화를 과정해서 약품비가 대폭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돈에 대한 그 격리사, 순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PRRS의 변이주라든지 인플루엔자 변이죠, 서코 변이죠, 흉마폐렴, 부종병을 일으키는 독소, 돈정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신종 악성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모성 질병의 청정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 소모성 질병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농가들의 아주 그 적극적인 참여와 이 컨설팅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소모성 질병을 청정할 때 농장에 약품비도 줄고 생산 성적은 올라가고 생산성은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모성 질병은 서코 PRRS, 인플루엔자, PD 지금 전국적으로 PD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돈정리 회장염, 유행성 폐렴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소모성 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약품비를 줄이기 위한 6대 원칙 중에서 전염병을 최소화하는 생산 방식의 적용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특정 병원균 부재돈군 우리의 그 장차 국가적으로도 이런 SPF 돈군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멀티사이트 생산, 그 다음에 올인원아웃, 배치 페로잉, 그룹 관리가 필요하고요. 앞에서도 강조했다시피 산차 격리 생산 방식이 필요하고요. 후보돈 격리와 순치, 미국 사람들이 많이 적용하고 있는 미팝이나 디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최소한 소독 과정에서 세척, 소독, 건조, 비우기 이런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다가 피트 청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품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약품의 수불 관리, 이게 현실적으로 농장에서 많이 안 됩니다. 약품 수불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넘겨서 농장에 그냥 오래된 약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같은 약품을 한 달에 그냥 서너 차례 이상 주문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약품 수불을 잘한다는 얘기는 차단 방역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 말에 다음 달에 필요한 약을
제대로 그 숫자를 파악해서 주문을 일시에 하고 필요할 때마다 한두 번 정도 추가로 약품을 주문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달에 그냥 뭐 4번, 5번, 어떤 경우는 뭐 10번 이상 이렇게 주문하는 농장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약품 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애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냉장고에다가 그 귤을 보관하고 있지만 보관하는데 이 상한 귤을 빨리 솎아내지 못할 때 나머지 정상적인 귤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돼지도 똑같습니다. 돈방 내에, 돈사 내에 아픈 돼지가 있을 때 그 돼지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 색출해서 폐기하느냐에 따라서 격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돼지들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염병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제일 사소하지만 제일 안 되는 것이 이 감염돼지를 격리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이게 조기 격리를 하질 못하고 그냥 놔뒀다가 전염병이 다 퍼진 다음에 일괄 주사를 하는 경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품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약품비를 절감하기 위한 원칙 중에 5번째를 보면은 앞에서 귤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증상을 조기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약을 일괄 주사를 가능하면 환돈을 조기 격리해서 환돈만 개체적인 주사를 하고 질병을 방치하고서 일괄 주사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요. 음수 투약을 할 때도 음수 투약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당히 많은 농장에서 아직 음수 투약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에다가 쓸데없이 사료에다가 첨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수 투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괄 주사를 한 경우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수의사로서 강조를 하는 것은 음수 투약기를 필요한 돈사에 설치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약을 투여를 할 때 전략적 투약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농장이 일정한 시기에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하면 전염병이 발생하기 3 내지 7일 전에 전략적으로 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 질병 발생도 억제하면서 약품 비용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농장에서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약을 투여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약품의 오남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칵테일 주사, 그 다음에 체류돈에 대한 일괄적인 호르몬제 처리, 그 다음에 좋은 백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에 썼던 이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AR 예방하기 위해서 비강 내에다가 항생제를 분만한다든지 콕시듐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농장인데도 그냥 관행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약품비를 늘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항생제를 주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경제적인 치료는 중단이 돼야 되겠고요. 휴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도 농장에서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항생제를 선택할 때에도 비싼 가격에 최신의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감수성이 높은 이런 약제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항생제 사용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질병 의심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개체 치료를 할 때 효과도 높아지고 쓸데없이 사료라든지 음수에 항생제를 첨가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돈사에 한소다 돼지를 일괄 주사하는 것은 조기 발견을 실패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음수나 사료에다가 배합을 할 때는 물이나 사료를 정상적으로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료 섭취량이 되지 않는데 사료에다 약을 타는 것은 효과를 전혀 보지도 못하면서 약품비만 올라가게 되는 큰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원칙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때
스트레스 요인이 예상이 되면 그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이 항생제를 전략적으로 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별 전염 속도와 경제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농장에 외국인 직원들이 많은데요. 이 외국인들도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지만 아주 직원 교육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행적 투약이라든지 경험적 투약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하고요. 그 항생제 사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을 요약을 해보면요. 이 전염병 최소화는 의 목표는 다음과 같죠. 출하두 수를 높이고 도체 등급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염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의 수용 능력 대비 모던 두수를 평가를 해서 모던 두수를 효과적으로 조정해 주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농장들이 수용 능력 대비 10 내지 15%가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 사육이라든지 올인 올아웃이 안 되는 문제, 수세 소독 기간이 짧은 문제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이 수용 능력을 초과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군의 흐름을 개선시킬 때 전염병이 최소화되고요. 밀사를 방지하고요. 올인 올아웃을 실시하고 소독 과정을 더 강화시키고 환경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신선한 사료나 물, 공기, 편안한 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면서 전염병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농장에 파리라든지 쥐, 새, 개, 고양이 이러한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유해한 동물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돈가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사율을 낮춰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후 폐사율이 17% 정도 된다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이 수치가 7%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10%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폐사율을 낮추지 못하면은 저돈가 시기 극복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 폐사율 감소가 이루어지면 사료 효율 개선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농장 총 사료 효율이 3.4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3.1%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10%포인트의 개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생산성 향상과 비용 감소를 통해서 생산 원가를 낮추고요. 도체 등급 개선을 통해서 매출액 상승을 시키는 것이 저돈가 시기를 극복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돈군 질병의 상태를 이해하는 이런 방법들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치료, 예방, 근절 이런 것들이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환돈을 조기 발견해서 특수 투약하는 치료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예방 중에 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예방 옵션이 있는데요. 인공 감염을 시킨다든지 의도적인 노출, 그 다음에 백신을 쓰는 방법이 있겠고요. 예방적인 투약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장주와 농장 직원 그리고 농장에 컨설팅을 하는 수의사들, 사양관리 전문가들과 같이 작성을 한 이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정확한 준수가 필수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근절하는 방법은 이 치료나 예방이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인데요. 이 전염병을 근절하는 옵션으로서는 전돈군을 재조상하는 리팝이라든지 부분적인 돈사를 제거하는 디팝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인올아웃, 그룹 관리 이런 방법이 있겠고
지금은 많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MEW, 투약후 조기 이유, 그 다음에 검사해서 양선돈을 도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괄 백신 및 한방향 돈군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PRRS 통제에서 중요한 수단인 돈군 폐쇄 방법, 돼지를 후보돈을 일단 뭐 6, 7개월분 채우고 그 다음에 순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후보돈을 들여오지 않는 이런 돈군 폐쇄 방법도 근절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치료 대상돈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색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색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핏 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있는 돼지 한 마리당 최소 2 내지 3초를 관찰을 해서 이 돼지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지금 아픈 상태인지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돼지를 하루에 2, 3초만 제대로 쳐다보면은 얼마든지 그 아픈 돼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은 미국에서 유명한 양돈 그룹인 파이프스톤이라고 하는 거대한 양돈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하루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돼지를 2, 3초만 제대로 쳐다봐도 이 환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조기 발견, 격리, 개체 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농장에 불필요한 사료 첨가, 일괄 주사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PRDC, 복합호흡기 질병이 이후에 비육돈의 육성률을 낮추는 최대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PRDC를 해결하지 않으면 육성률을 높이지 못하고요. 사료 요구율도 개선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PRDC 해결이 한돈 산업의 최대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돈 산업의 최대 과제인 PRDC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양돈장의 농장 입지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차단 방역이 곤란하고요. 전국에 축산 밀집 지역이 많다. 축산 밀집 지역에서는 다양한 그중에서 이 복합호흡기 질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사 시설의 한계도 있습니다. 아직도 현대화 작업이 필요한 돈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사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많은 그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개별 농가에서도 이 돈사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현대적인 사육 방법, 예를 들면 멀티 사이트 프로덕션, 복수 농장 생산 방법이라든지 올인 올아웃이라든지 그룹 관리라든지 산차 격리 생산 방식 같은 이 현대적인 사육 방식이 도입이 돼야 PRDC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현대적인 사육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돈사시설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사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되겠고요. 종돈장의 위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돈장의 위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SPF 돈군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종돈장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위생이 개선되면 일반 농장들이 그 후보돈을 마음 놓고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PRDC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양돈 현장에는 그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양관리라든지 방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국내 한돈 그 산업의 현장을 보면 비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한 위탁장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불량한 위탁장들이 이 PRDC의 온상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위탁장들은 수세 소독이라든지 기본적인 그 사양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PRDC 문제를 계속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심한 것도 한돈 산업의 최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돈 산업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 자유화, 얼마 안 있다에 보면은 이제 그 관세 장벽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국제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한데 우리의 그 경쟁력 수준은 양돈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소비자의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품질을 더 높여야 되겠고요. 도축의 안전성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식품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 모든 먹거리가 남아 도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고기가 소비자들의 건강을 더 챙겨줄 수 있는지, 고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지, 가격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저돈가 시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한국 양돈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돈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그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돈가 때문에 많은 농장에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그리고 철학 있는 양돈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시간 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